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요. 콘크리트 둔덕이 이 참사를 키웠다 이런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이렇게 콘크리트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중심으로 이 참사 특집으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그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웠을까요? 그리고 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특집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폭발한 이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요. 이제 조금씩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황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 제기 조금씩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원인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정말 뼈아프고 안타깝지만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무안에 마련이 된 합동 분향서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본인 또래의 친구에게 국화꽃을 추도하는 모습과 이렇게 이제 큰절을 하는 한 시민의 모습도 있고요. 전국 17개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있고 특히 저렇게 위패를 모은 무안 공항 주변의 이 합동 분향소에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유가족, 특히 저 사진 이번 희생자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2021년생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본인 장난감을 위패 앞에 넣는 모습까지 사진에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주까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사연이 공개될 때마다 너무나 가슴 미어지고 아픕니다. 참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끼리 함께 오붓한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유가족들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는요 국가애도기관으로 1월 4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 공직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요. 그리고 각 관공서는 일단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에서는 일단 분향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족들과 또 고인들의 어떤 명복을 비는 그런 이 정부가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지금 무안 종합 스포츠 파크에 지금 설치가 되는 저 분향소가 아마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바람에 따라서 무안공항 1층으로 아마 조만간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있는 무안공항 1층에 일단 분향소가 아마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패가 현재 모셔되어 있는데요. 일단 유가족들에게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다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마 또 울음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마 무안공항 1층에 곧 아마 분향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이제 사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무안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합당 분향소의 오늘 화면과 유족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얘기가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것 말고도 저희가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되짚어 볼 건 되짚어 보고 그래야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게 지금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참사 키운 원인에 대해 먼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크게 제기된 문제는 바로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이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는 이 콘크리트 둔덕이 있습니다. 이 둔덕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여기 끝에 있는 둔덕이 어느 공항에서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높이에 있는 둔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다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 둔덕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인데 저 둔덕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는 계속 밀고 나가서 그 벽까지 치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죠. 아마도 항공기는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H빔을 써서 높이를 올린 바가 있고 여수공항의 경우에는 성토와 콘크리트, 또 포항 경주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써서 이 안테나 높이를 지금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또 남아공의 킹팔로 공항에 또 콘크리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아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콘크리트 둔덕을 저희가 뉴스탑10 초반부에 좀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전문가 중에 한 명인 김인규 원장, 다른 국내 공항에서 이런 높이의 둔덕을 본 적이 없고 없었으면 해당 여객기 상태가 더 온전했을 것이다. 해외 전문가도 한마디 했어요. 이 무안공항의 둔덕 설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둔덕 화전, 둔덕 사진을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 무안공 활주로 끝에 있는 한 4m 높이에 되는 이 콘크리트 둔덕, 정확히는 공식 명칭은 로컬라이저인데요. 저희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직 기장 출신인 고승희 교수님,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콘크리트 때문에 파손이 크게 손상이 됐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예. 그 콘크리트 둔덕까지 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조종사도 항공사도 공항 당국도 그런 시나리오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은 1차, 2차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렇게 활주로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하고 비상 상황까지 상정해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일반 둔덕 혹은 둔덕이 아니라 다른 공항에 있는 보통의 로컬라이저였으면은 저 정도 피해까지 막았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조종사 입장에서 저기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어떤 시설물에 되어 있는지는 대부분의 조종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터디한 바가 없고 예. 또 저희들이 교육이나 훈련 받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사를 통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 예. 그게 콘크리트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더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예. 또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니 그 시설들이 깨질 수 있는 시설로 구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도 이번에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이번에 네. 정확히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라고 해서 네. 이 방위각 시설인데 과거에 737, 저 해당 여객기와 같은 기종을 조정하셨던 네. 고승희 교수께서도 그렇습니다. 로컬라이저라는 걸 처음 하셨다는 얘기네요. 로컬라이저 접근도 많이 했고 정밀 접근을 많이 하고 저 안테나를 많이 이용했지만 예. 우리가 저 시설물이 콘크리트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메인 활주로가 있고 그다음에 클리어웨이 또 안전지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항공기가 정지를 다 그 정지거리를 다 제동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활주로의 안전거리를 넘어서더라도 예. 저러한 시설이나 벽에까지 침범하리라고는 저희들은 예상하지 않고 그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그럼 좀 되짚어 보면요. 네네. 지금 이번에 저 사고 여객기의 기장, 이거 진짜 조심스럽지만 예. 같은 이제 737 기장을 지내셨으니 그 사고 여객기 기장도 네. 이 로컬라이저나 저런 예.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존재 자체나 그 시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없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737, 800 기종을 5년 정도 운항을 했지만 여러 예. 공항을 다녔지만 활주로 메인 활주로를 지나서 클리어웨이를 지나서 그런 시설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범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장애물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급한 거의 뭐 구조 신호까지 메이데이까지 보낼 정도로 하지만 동체 착륙을 시도할 때 본인 이 해당 기장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나 수사당국도 그걸 좀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적어도 저도 기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았고 해당 기장도 내가 활주로를 안전지대까지 침범했을 경우에 저러한 로컬라이즈 시설물을 만날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해당 둔덕위에는요 방위각 시설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공식 명칭은 로컬라이즈 안테나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요 저 로컬라이즈 안테나 부품으로 추정되는 파편들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 해당 여객기 제주 항공 여객기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파편이 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좀 많이 문제가 돼서 주목이 됐던 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실제로 우리 정부의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충격이 됐을 때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파손과 변형, 구부러지게끔 설치돼야 된다. 이게 국토부 예고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동체 착륙을 해서 활주로를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비행기가 설령 구조물과 충돌하더라도 그 비행기의 손상, 기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구조물들이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는 선에서,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의 어떤 용도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쉽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무안공항의 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다시 한번 관련 상황을 보고 찾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 설치물의 종류는 평상시에는 경고함을 유지하더라도 충격 시에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을 가할 수 있으면서 파손, 변형, 구부러지게끔 설치돼야 된다고 예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항공청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활주로 로컬라이저 안테나, 활주로 끝에 있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부러지지 않는 탑 위에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이 둔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더라도 이 둔덕을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뭐 철근 구조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비유를 좀 더 쉽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리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철교처럼 되어 있는 얼기설기 있는 그런 구조물,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수평을 맞추어서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 설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어떤 책임 소재와도 충분히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고의 원인은 되지 않았을지언정 분명히 사고 피해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예규 내부 지침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비교적 완충을 할 수 있는 부서지기 쉽거나 약간의 이제 쿠션이 있는 걸로 좀 설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예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과 김포공항의 이 사례, 로컬라이저를 저희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김포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그리고 오른쪽이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단순히 비교가 돼도 이제 무안국제공항은 저걸 이제 그 활주로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앞으로 활주로를 늘리기 위해서 공사 단계라고 하지만 그 지금 저 오른쪽에 여객기가 충돌하기 직전을 보면 확실히 저게 주요 원인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신락 같은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둔덕이 화를 키웠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철근 비슷한 걸로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콘크리트라는 거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저기 부딪혔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는 연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 아마 737 같은 경우는 한 1,500m
정도가 이제 제동거리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복항을 해서 지금 내려와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제동거리가 짧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지금 김포공항에 있는 것처럼 시설이었으면 저걸 그냥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아까도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아마 조종사가 저기에 만약에 저게 있었으면 다른 조치들을 혹시 또 취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보면 거의 이렇게 그때 당시 우리가 상황을 보면 거의 콘크리트에 그냥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다 부서졌던 이런 장면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를 봐서도 사실 저게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어떤 상당한 요인이 됐지 않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내규에는 분명히 이제 부서지기 쉬운 거, 딱딱한 걸 좀 지양해라, 피해라고 써 있는데, 오늘 국토부의 오전 브리핑, 어제 밤부터 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오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수공항이나 포항 경주공항에도 특히 아까 여러 해외 공항 사례를 거론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이 있었고, 그건 규격가 없고 자료 안 가졌다는데 오후에는 좀 규정이 파악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활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고승리 교수님, 예. 무한공항 활주로가 짧긴 짧습니까? 무한공항 활주로가 2,800m고 9,000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활주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수공항도 2,000m에서 2,500m로 확장을 했고, 현재 울산공항의 737 항공기가 2,200m인데 운항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리 짧지 않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동체 착륙, 비상 착륙을 한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양양 청주보다는 길고 뭐 인천, 김포 등 수도권 공항보다는 짧다. 근데 지금 2.8km, 2,800m지만 이마저도 공사 때문에 2.5km밖에 지금 활주로가 보장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랜딩 기어와 바퀴가 내려왔다면 그 랜딩 기어와 바퀴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충분히 작동이 됐을 것이고, 또 예. 스포일러나 스피드 브레이크가 보조적으로 계속 그 제동거리를 줄이는 예. 장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없기 때문에 동체가 그대로 활주로에 미끄러져서 계속 속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평소에 대략 1,500m에서 2,000m 이내에 예. 정지가 되어야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500m 이상 정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해당 기장은 내가 충분히 활주로 끝을 침범하더라도 예. 생명은 구할 수 있다, 생존은 보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기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앞서 지나갔던 자막 중에 뭐라 그랬냐면 국토부가 아까 활주로가 짧은 게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무한공항 활주로가 짧은 탓은 아니라고 했는데 고 교수님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되짚어보고 켜켜이 쌓여진 사고 원인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상정을 해봤을 때 아까 만약에 그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라 그 안테나가 조금 부서지기 쉬운 걸로 설치가 됐거나 네. 무한공항이 지금 공사 때문에 2.5km가 아니라 원래 유지하려고 했던 3km 정도의 활주로 길이였다면 네. 이 정도의 참사는 막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사항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주된 원인이 이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조류 충돌로 시작이 됐고, 예. 엔진 결함이 있었고, 또 유압이 작동되지 않아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제동거리를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벽을 치면서 충돌이 일어나서 개파가 됐던 것이 이제 결과론이 되었지만 주 원인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조종사가 온전하게 통제를 했다는 것까지는 예.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장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고 교수께서는 그 공항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을 되짚어보고 있거든요. 참사 예. 시간. 네. 충돌 바로 직전에 사고 바로 직전에 이 콘크리트 둔덕의 충돌 그 순간 그리고 활주로가 좀 짧지 않았냐 이게 활주로 확장 공사 중이어서 되레 300m 더 짧아진 것도 이 참사를 키우지 않았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요. 그럼 목격자가 전하는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착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면서 위에서 팡팡팡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늘에서는 이제 팡팡팡 소리가 나서 앞에 공항 끝부분인데 끝부분에 그 방호벽 같은 뭐 벽이 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부딪히자마자 바로 터졌어요. 네, 부딪히자마자 바로 꽝 해버렸어요. 활주로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 참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폴란드 비행기 사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에 장면이 아시다시피 동체 착륙을 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고요. 밑에가 LOT 폴란드 국적기의 이제 동체 착륙인데 그 고승희 교수님, 예. 뭐가 달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동체 착륙 시도 때? 벌써 속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지하는 순간에도 아마 저 비행기는 중앙에서 조금씩 벗어났을 수도 있고 예.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풀밭으로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또 그 중앙선을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활주로 끝까지 가면서 예. 그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부딪힌 것은 해당 기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 과거 737 보잉 737을 비행하셨던 기장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폴란드 사례는 속도가 좀 많이 일단은 네. 그 비상 착륙과 동체 착륙 때 속도가 좀 많이 준 상태여서 예, 이게 지금 뭐 속도를 똑같이 영상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만 예. 글쎄요, 저 윗부분이 상당히 빨랐다. 그러니까 이번 여객기 사고가 속도가 원체 빠를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그리고 폴란드 비행기는 현재 플랩이 그 보조 양력 장치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풀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20너트, 30너트, 키로수로는 한 50km 정도 속도 차이가 벌써 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속도가 뒤에가 이제 그 날개 부분이 펼쳐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날개 거예요? 뒤쪽에 보조 양력 장치, 플랩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적은 속도로도 접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번 우리 항공기는 아마도 추력을 보장을 못한 이유가 있는 탓인지 아무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도와 고도를 가지고 있어서 파이널에서 우리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쭉 끌어내리는 그런 조작이 눈에 좀 보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접지하는 순간에 속도가 많았습니다. 예. 그 콘크리트 둔덕이 너무 딱딱했던 거 아니냐, 혹은 활주로가 다른 일반 공항에 비해 좀 짧았던 거 아니냐. 뭐 김포공항에 저희가 영상까지 보면서 다른 안테나들은 어땠는지 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시간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그리고 조류 탐지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 보셨던 딱딱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를 키웠다면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 그러니까 운항 중인 항공기가 새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 항공사고, 버드 스트라이커가 가장 큰 원인이었냐,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조종사가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도대체 59분경입니다. 초단위는 뭐 FDR 데이터 확인해야 되지만 59분경에 조류 충돌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하겠다. 그 전에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 콘크리트 둔덕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1차 원인이 바로 조류 충돌,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근데 이 해당 공항, 무안공항이 국내 공항 가운데 새와 충돌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0.09%라고 하는데요.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류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영산호도 있고 뭐 서남해안 갯벌도 있어서 주요 철새 서식지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공항에서 이착륙을 할 때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특성상 높은 그런 공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인력 그러니까 퇴치 인력이라든가 뭐 음파 탐지기라든가 아니면 공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의 전담 요원이 배치가 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뭐 공포탄을 쏘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인력이 나가서 퇴치 작업을 하든가 음파라스를 쏘든가 이런 식으로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이 인원이 없었고 실제 사고 당시에는 야간조 1명 그리고 주간조 1명이 교대를 하는 중이어서 2명 정도밖에 인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탐지기를 공항마다 주요 공항마다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공항 자체가 없다라고 하고요. 열화상 탐지기도 김포와 김해, 제주 이 3곳 공항에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이 그 조류 충돌 사고 비율이 높은 공항이라면 이 공항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만연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안공항에서 조류 충돌이 10번이 있었고 이게 충돌률, 그러니까 운항 횟수 대비 발생 비율은 가장 높다. 충돌 자체가 가장 많은 건 김해공항 147건이고 충돌률은 무안공항이 가장 높다. 고승희 교수님, 예, 무안공항을 당연히 비행을 해보셨을 테고요. 예, 수차례 비행했습니다. 혹시 무안공항 말고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걸 경험해 보셨는지 전 그런 것도 좀 전문가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조류 충돌은 없었지만 예. 비행 후 점검할 때 그 랜딩 기아에 새가 지나간 흔적, 깃털들 그런 것들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 이제 부딪히고 다 날아가는 없어지는 그래서 데미지가 있지 않은 그런 경험들은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장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평소에도.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선뜻 이게 얼마만큼의 파괴력과 충격인지는 저는 일반인으로 잘 몰라서 네. 새 한 마리의 순간 충격이 거의 5톤에 가깝다는 건 예. 그 새떼가 어느 정도 왔길래 이제 저렇게 기장이 긴급 구조까지 외칠 정도의 이 버드 스트라이크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추정으로는 단순한 참새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기러기나 청동오리나 이런 정도의 큰 새들이 충격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결원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무안공항 얘기에 이제 어제는 그 해당 제주항공의 737 기종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왔다면 무안공항이 조금 대비가 허술하지 않냐는 여러 의혹 제기가 있어서 네. 새를 쫓는 퇴치 인력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부족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평소에도 이 새를 쫓는 인력이 4명인데 사고 당일날은 2명이 지금 근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안공항이 뭐 2.8km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남에서 이 지금 공항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약 한 3.2km까지 연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공항 연장 공사 중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 활주로 같은 경우는 2.8km 중에서 300m를 못 쓰는 상황이었고 또 이런 2.5km 정도밖에 가용할 수 없었던 그런 활주로와 그리고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이런 조류 퇴치 인원들조차도 지금 근무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근무 인력들도 굉장히 다른 공항에 비해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그 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2020년에 무안공항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을 판단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했고 거기에 이제 대응책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폭음기나 경보기나 레이저, 뭐 깃발 이런 것들 또는 LED 조명을 통해서 조류 충돌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안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공항에 비해서 분명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실제로 지금 아까 전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공항에 비해서 무안공항의 지금 조류 충돌 건수가 더 훨씬 높아요.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래도 1위로 가장 높거든요. 예.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지금 11,004편을 운항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이 무안공항에서 10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는데 예. 그러니까 1만 편이 오갈 때 조류 충돌이 9번 발생했다. 확률적으로 0.09%인데 예. 제주가 0.018%고요. 김포도 0.018%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 2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가장 조류 충돌의 확률이 높고 보고서에서도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항 지금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조류 충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이미 사전 경고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 사고에서 항공기 결함 이미 채널에서 다루셨지만 예. 오늘은 사실은 공항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항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콘크리트 둔덕이라든지 이런 조류 충돌의 가능성들이죠. 콘크리트 둔덕과 조류 충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다면 알려지기로는 이 해당 보잉 737 기장은요. 6,800시간을 비행한 비교적 베테랑 기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 메시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기장은 급히 조난 상황을 알렸지만 몇 분 뒤에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토부가 관제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제 교신 자료 수집과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 분석 센터에 15시경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메이데이 선언 이제 그 전후 과정 관련돼서 아까 이제 관제사 이제 면담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국토부 저희 항공실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한 것이 아니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지 무안공항에 가서 이제 면담을 지금 한 겁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그 자료가 좀 중요한 어떤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면담했던 결과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될지 그 여부부터 한번 사조위한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 관제탑, 관제사들은 적정한 조치들을 했는지를 이제 국토부가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콘크리트 둔덕, 조류 탐지기 또 하나가 있어요. 소방대 출동.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방 전문가이시기도 한 염 교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오전 8시 54분 어제 일요일 아침 착륙 허가가 관제탑에서 났고 3분 뒤에 조류 충돌 주의를 관제탑에서 했는데 그로부터 5분 뒤에 구조 신호, 메이데이를 3번 선언하고 조류 충돌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해당 기장의 처음이자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관제탑에서 1분 뒤에 소방대 출동을 요청했는데 3분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보면 실제로 소방대 출동이 거의 긴급하게 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아예 메이데이를 외쳤을 때 바로 공항에서 소방차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항 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했을 때는 당연히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항공기에 들어간 항공유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에서 지금 얼어붙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항공기가 지상에서 만약에 충돌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화재가 서서히 번지는 게 아니라 폭발 사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충돌했을 때, 지상에 착륙 또는 충돌했을 때 여기서 이제 화재 사고로 이어져서 굉장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소방차 출동이 소방대가 5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한 3분 정도 있다가 지금 동체 착륙을 했다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가정했더라도 예. 그 시간 동안 이미 출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또는 여러 지역에 있는 소방서와 다르죠. 왜? 여기는 지금
공항 내 소방대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10분 걸리고 20분 걸릴 위치가 아니잖아요. 거리 예. 자체가. 충분히 몇 분 내로 출동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소방대가 5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폭발 사고로 이어지고 화재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 소방대가 바로 진압을 해주고 또 특수 약체를 도포해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발휘해야만 또 이 화재 진압과 동시에 또 요구조자들을 구조할 수 있는 예.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염 교수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 사고 원인이 악재들이 켜켜이 쌓여있긴 한데 물론 소방대가 좀 더 빨리 출동을 했고 거의 그 조종사 기장의 메이데이와 함께 동시에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네. 저 비행기 폭파 혹은 참사 항공류의 특성, 끓는 점이 높은 특성상 네. 아무리 소방대가 빨리 나가더라도 실제로 불길을 잡는 데는 원래 참사 자체가 역부족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3분 지금 교신 이후에 3분 만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예. 결국은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소방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보통 정기편이 운행되지 않고 전세기를 많이 운행하는 그런 공항이고 지금 국제선을 운행하는 것도 12월 7일부터 운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항은 공사 중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공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소방대가 5분 만에 출동한 것이 뭐 당시에는 소방대 입장에서는 빠르게 출동한 거고 우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각들의 단편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이 사고가 참사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공항에서의 어떤 관제탑과 교신에 의해서 소방대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즉각 대응을 했으면 그것마저도 이 사고의 어떤 그 참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문제 제기가 됐던 무안공항 자체에 대한 상황, 콘크리트 둔덕, 조류 탐지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혹은 구조 신호 5분 뒤에 소방대가 출동하는 것도 뒤늦었던 것 아니냐. 2.5km의 짧은 활주로도 여러 가지 화를 키웠다라는 부분을 좀 만나봤다면 다시 좀 근본적인 기체 결합 문제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착륙 때 펴지는 바퀴, 랜딩 기어 미작동이다. 그럼 랜딩 기어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 고순희 교수님, 예. 이제 어느 정도 다 그 알려진 사실 중에 거의 4중의 보조 장치, 랜딩 기어가 제때 제 시간에 펴지지 않았을 때 뭐 수동이든 뭐든 여러 보안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상 착륙과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폭행을 하는 단계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돼서 기장은 긴급하게 결심을 바꿨습니다. 정상이라면 폭행을 해서 고도를 취하고 완만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와서 필요하다면 매뉴얼로 내리는 절차를 수행했을 것이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면 충분한 활주로 안에서 거리 안에서 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지금 그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내리는 것은 랜딩 기어 레버도 작동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내려야만 한 상황. 그 상황은 현재로서는 이제 다른 추락의 문제, 조종실의 문제, 객실의 어떤 상황, 어떤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늘 이제 관제사와 통화한 그 면담 내용이 있지만 조종사가 얼마나 급박하게 관제사랑 교신을 했는지 또 나중에 조종실의 음성 기록 장치를 통해서 조종사와 기장 부기장 간의 어떤 협업 절차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활주로 역방향으로 왔고 네. 지금 보니까 거의 1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아무리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4중, 3중으로 돼 있어도
6,800시간을 운행했던 베테랑 기장도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인 거를 블랙박스나 오디오 교신으로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매뉴얼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았거나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만 하는 그런 집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조작에서는. 그래서 속도와 고도를 가지고 에너를 가진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라도 만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그 매뉴얼로 내리는 중에서라도 매뉴얼로 내리는 시도가 있었느냐 예. 아니면 엔진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둘 다 작동이 안 되더라도 전기로 플랩을 작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거나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현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네. 뭐 기장도 베테랑에서 충분히 여러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완충작용들을 분명히 마련했을 거다 하지만 네. 연료 투기 시스템이라고 저게 이제 항공유의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하기 전에 뭔가 더 연료를 완벽히 비운 상태에서 착륙한 게 맞지 않냐. 근데 해당 기종은 그런 기능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연료 투하 시스템은 방출하는 시스템은 없고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최대 중량으로 이륙을 했을 때 예. 문제가 발생해서 급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착륙 최대 중량의 허용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홀딩을 하면서 연료를 방출하거나 아니면 연료를 소모하고 내리는 절차가 있지만 지금 예.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까운 공항에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5시간 비행 거리니까 그 정도 항공유만 갖고 있다. 예. 5시간 이미 와서 연료를 거의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한 20분이나 30분 정도의 연료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기장 입장에서는 그 연료 남아있는 연료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추력이 있었으면 예. 시간과 고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기장은 매뉴얼 랜딩기와 다운 절차를 수행하면서 연료를 소모하고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했으면 하늘에 떠 있을 시간을 보장했으면 그렇습니다. 대비가 돼 있을 텐데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과 고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료 방출은커녕 매뉴얼 랜딩 기어도 다운하지 못했다. 플랩도 손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동 2중, 3중을 못했다. 예, 그 작동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관제탑하고는 얼마나 의사소통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예. 그 통제실의 조언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더 여유가 있었다면 예. 우리 동체 착륙을 하니 폼이 있습니까? 그물이 있습니까? 아하. 외부적인 어떤 제동 장치가 있습니까?라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시간상으로 그러한 교신이 있었느냐? 관제사와. 그렇죠.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는 정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연료를 다 비우든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을 보장받든 동체 착륙할 때도 시간이 있었다면 그물이나 네. 혹은 완충작용이 있고 쿠션이 있는 걸로 좀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되레 콘크리트 둔덕이 있으면서 더 참사를 키웠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상황입니다. 예. 전직 보잉 737 기장 고승희 교수에게 여러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해가 되면 될수록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왜 이렇게 악재와 원인들이 켜켜이 쌓여있는지 참 참담한 심경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제주항공의 비행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참사 하루 만에 오늘 오전 사고가 난 비행기와 같은 기종이 랜딩 기어, 그러니까 바퀴가 제대로 빠지지 않는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운행을 좀 지금 중단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겁니다. 운항을 중단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점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다는.
제주항공 측 얘기인데 허준 변호사님, 오늘 같은 기종의 랜딩 기어가 이상이 발생해서 20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의 이 보잉 737-800 기종, 이번 무안공항 사고 기종과 동일한 기종인데 랜딩 기어가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20여 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아침 6시 37분에 김포를 출발한 비행기였는데요. 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수시 점검을 할 때는 랜딩 기어 이상이 없었는데 이 이륙을 하고 나서 문제를 감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상공에서 다시 한번 랜딩 기어를 작동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 항공사 측에 따르면 상공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회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회항을 한 다음에 다시 편성이 됐지만 승객들이 탑승을 많이 포기를 하고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항한 여객기도 같은 기종이고 지금 사실 여러 이런 집단적인 국민적 트라우마는 왜 생기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포,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비행기 공포가 있는데 사실 저 해당 참사 이후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항공편 취소와 관련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설명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취소율 집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집계 끝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속 집계 중인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평소보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취소량은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신규 유입량도 이렇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주항공 측에서는 원래 이용하던 승객들도 기존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일단 확실히 전해진 거는 벌써 그 김포에서 제주로 가려던 그 제주항공 161명 중에 21명이 탑승을 포기하고 지금 오늘 오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주항공에 대한 여러 취소 글들도 좀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항공기 사고가 있다 보니까요. 지금 일단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밑에 랜딩 기어가 이제 안 열려서 한 그 기종 같은 경우는 지금 21명이 일단 탑승을 포기했는데 현재까지 제주항공의 일단 이 계약 폭이 6만 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제주항공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이나 제주도 가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여행을 포기하고요. 전체로 보면 지금 항공기 탑승 기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한 65% 정도 평소에 비해서 그밖에 일단 탑승을 하지 않고 지금 아무래도 이 충격이 워낙 이제 가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아마 여행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 예.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그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용을 해서 당분간은 아마 이 항공기 여행 취소가 굉장히 또 잇따를 것 같습니다. 대체편까지 투입했지만 21명이 탑승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오늘 국토부에서는 사고가 난 여객기와 같은 기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B737-800 시리즈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101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737-800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좀 특별 점검을 좀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이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봐서 그 정비 규정에 무리가 있는지, 정비 규정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이 상태를 파악해서 그 상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고가 나서 737-800 기종에 대해서만 특별 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보잉 737이 국내 총 101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대한항공 보유 2대 외에 비교적 저가 항공사 중심으로 다 보유한 737-800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737 전직 737 기장이시도 하시니까 고승희 교수님. 예. 여기
사고 전에 이 해당 그 비행기 여객기 운항 기록을 보니까 만 이틀 새에 13번을 비행했어요. 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까? 정상적인 운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운항. 예, 왜냐하면 항공기가 또 정비도 이제 수준이 있지만 중정비를 할 때는 그 비행기를 한 달 동안이나 운항을 못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가동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그 정부에서 정하는 턴어라운드 시간, 그 정비 시간, 최소한의 정비 시간을 확보하면서 예. 국내는 30분, 뭐 국내 국제선 같은 경우에 최소 1시간 정도의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영업 운항을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 국토부의 집중 조사에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이게 통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통상적이라고 하지만, 뭐 앞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뭐 조심스럽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블랙박스 검사 결과 기체 결함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과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함을 감추고 기록하지 않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결함을 감추고 운항을 했다가 항공 당국에 발각이 돼서 과징금을 30억씩, 40억씩 받은 사례들이 수건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항공사들이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촉각을 가지고 항공 당국에서는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매우 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 무안을 떠나서 뭐 코타키나발루 네. 이제 왕복이니까 다시 갔다가 이제 방콕으로 갔고 네. 방콕에서 무안으로 오는 일요일 아침에 떨어질 도착할 무안공항에 떨어질 이 해당 여객기가 13번을 비행했고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뭐 제주 항공에 대한 여러 문제, 무안공항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다면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보잉사 그러니까 이 보잉 737 기종 보잉사 책임이라는 일부 변호사 법률적인 의견도 있는데 항공기 인증 기준으로 붙여봤을 때 결과적으로 책임은 미국 보잉사에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좀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른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예. 물론 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책임 주체에게 구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떠한 사고라도 얼마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겠지만 결국에는 금전적인 배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평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상, 설계상 결함일 수도 있고요. 뭐 조류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둔덕 문제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조종사의 과실이라든가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책임 주체가요. 엔진 제작사 그리고 보잉사인 기체 제작사, 항공사, 공항공사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류 충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착륙할 경우에는 200피트 상공 내에서 조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공항공사 관할로 들어와서 공항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예.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고 여러 주체들이 복합적인 원인을 작용해서 이번 사고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 주체들이 공동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 나중에 이 정확하게 원인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이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잉사의 책임이라면 조류 충돌만으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야 되고 이 안전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기준, 조류 충돌 성능 시험 기준이 있거든요. 예.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류 충돌 하나만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잉사의 유일한 책임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되는 대로 책임 소재도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례도 한번 전문가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슷한 승객이 탔던 여객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고승희 교수님 저 화면 속에 저 여객기는
영화화되기도 했던 네, 허드슨 강이네요. 허드슨 강에 있던 영화 설리로도 잘 알려진 그렇습니다. 불시착했던 저 비상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무안공항 옆도 물론 뭐 저렇게 강이 아니라 바다고 수심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동체 착륙할 때 저런 시도는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분석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해당 기장은 2,800m 정도면 활주로 끝에는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고, 반대로 제가 울산공항 2,200m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우했다면 기장은 울산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거나 해상 착륙을 했겠죠. 디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강 같은 경우에도 이륙을 할 때 그 큰 새들, 기러기들, 큰 새떼가 엔진 2개로 동시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다 추력을 잃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추력으로 기장이 3,000피트, 1,000m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와 에너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회를 하면서 보니 반대로 180도를 돌아서 다시 활주로까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런 디칭 해상 착륙에서는 랜딩 기어를 당연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구조대가 오니까 그런 절차가 이미 그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절차와 그 훈련들이 다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드슨강은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큰 새가 바로 강한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이 가능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오른쪽 엔진이 분명하게 데미지를 입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왼쪽 엔진은 지금 현재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데미지가 있었는지 서서히 추력을 잃었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 만약에 2개 엔진을 처음에 초기에 만약에 데미지를 입었다면 허드슨처럼 조종사는 바로 그 남아있는 추력과 남아있는 유압으로 랜딩 기어를 바로 다운하고 플랩을 쓰면서 착륙을 했을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수동으로라도 어쨌든 그렇죠. 바퀴를 열었을 것이다. 그럼 그 바퀴에 연동되는 스포일러나 스피드 브레이크나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잘 작동이 되면 활주로 중간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지금 판단하기는 고라운드 복행을 하면서 다시 넓게 돌아서 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의도였으나 그 중간에 결심을 바꾼 것은 뭔가 나머지 엔진의 추력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거나 기체가 파워를 넣었을 없어졌을 때 그렇죠. 꾸르릉 거렸거나 서지 현상이 있었거나, 그래서 새 몇 마리가 들어가서 블레이드를 깨뜨리고 있었거나, 그래서 기장 입장에서는 과감히 파워를 못 넣겠죠. 왜? 남은 추력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라도 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남았던 추력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가정한다면 파워 레버를 반 정도 넣었을 것이고 반 정도의 추력이라도 갖고 있었을 것인데 계속 상승을 하면은 지금 승객이 180명 있었고 만석인 상태에서 웨이트가 충분히 착륙 중량도 많았을 거니까 더 이상 고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크게 못 돌았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180도를 돌아서 바로 반대 활주로로의 착륙을 시도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그 과거 폴란드 동체 착륙 사례와 허드슨 강에 불시착했던 사례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 얼마나 악재들이 계속 겹쳐 있었는지를 일단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일단 오늘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의 추가 발표에게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체와 무안공항, 기체 결함과 무안공항의 일단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 만나봤다면 이제부터는 희생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사고 희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머지 38명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DNA를 국과수에 보낸 상태입니다. 유족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유족의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수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인력을 충원해서 좀 더 신속하니 빨리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들을 100에서 80이라도 온전한 상태로 우리의 품으로 좀 보내주시길 원했어요. 이 유가족 전체의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장례 절차나 모든 부분이 일시 스톱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할 때는 신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해보니까 아예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손님이 한다고 전화를 몇 번이 해봤거든요. 전화 안 받고 직장인이. 유족 대표 얘기, 조금 더 온전한 몸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품에 돌려달라, 인력을 충원해달라. 조금 전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 앞서 한 어린이가 그 본인의 빨간 자동차를 자동차 장난감 하나를 이제 고인이 된 이 어린이 위패에 놓였던 사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몇 개 사진들이 더 여러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게 무안공항에 그 근처에도요. 저 활주로 주변에 저 철조망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손편지를 써놓고 저렇게 국화꽃을 넣으면서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항 현장에서도 합동분향소 말고 저렇게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초코파이도 넣고 술잔도 기울이고 1월 4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고요. 공항 혹은 무안에 있는 스포츠센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무안공항 아예 1층에 이제 그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되니까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뭐 조문 그리고 이제 17개 시도에서도 합동 분향소가 꾸려질 계획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아까 제가 4시 기준으로는 14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사망자 179명 가운데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신원은 지금 DNA 감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DNA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제 지문을 채취해야 되는데 지문이 채취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시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DNA 채취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DNA 채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DNA 채취를 하려면 가족들의 DNA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일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을 가서 참사를 당한 분들이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신 훼손이 좀 심각한 상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뭐 유족 대표의 말에 따르면 전체 5개 정도의 시신만 온전하고 나머지 시신들은 전부 훼손이 된 상태라 지문도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는 DNA 채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DNA 채취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5명의 법의학자들 그리고 검시관들이 와 있는 상태인데 숫자를 좀 늘려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DNA 채취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아까 유족 대표분의 얘기는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지 장례 절차 등의 모든 부분을 일시 중단하겠다니까 한꺼번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고 경위를 봤을 때는 보도 나오는 얘기들도 그렇고 시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시신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최대한 제대로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어떤 유가족들의 뜻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정말 급하다고 하면 뭐 장례 절차를 먼저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장례 절차를 치를 때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보험사랑 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가족 대표단 측에서 협의를 통해서 일단 시신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것을 기다려서 한꺼번에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부득이하게 장례 절차를 빨리 치러야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정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하고 최대한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족 대표들도 좀 뜻을 모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당국의 충분한 인력 파견 그래서 그 온전하게라도 우리 가족의 품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조대원 이렇게 참혹한 현장은 난생 처음이고 처참하다. DNA 신속 판독기 투입해서 지금 그 희생자들의 신원도 좀 빨리 더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78살의 최고령 승격이 1946년생이고 아까 그 빨간 자동차 장난감을 넣었던 그 어린이는 어린이집 다니는 2021년생 미성년자 승객 아까 DNA 채취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 절절한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족과 주고받았던 것도 많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트라우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한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희생자들의 절절한 사연들 자녀와 친척 등 일가족 9명이 팔순기념 여행을 방콕으로 떠났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분도 있고요. 야구단 우승 자축 여행을 떠난 아버지가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탑승했는데 이런 희생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광주에 있는 한 여행사가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제 아마 해서 3박 5일 그런 기획 상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이제 아마 운항하는 것인데요. 예. 무안공항은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정규 이 항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세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방콕으로 하는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떠났는데 주로 이제 보니까 이제 팔순 기념으로 해서 일가족 9명이 함께 이 비행기를 탔다가 변을 당했고요. 특히 또 이제 기아 타이거스의 이제 직원이었던 한 직원이 이 3살 난 자녀와 함께 갔다가 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고 예. 대부분 보면 가족 단위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한 해 정말 고생했고 또 가족들 또 암 치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번에 좀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이제 3박 5일 동안 방콕으로 갔다가 정말 안타까운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합동부 장소도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들,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일단 유가족 대표의 목소리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분히 이번 주 내내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여기서 정리하고요.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행안부 장관 어딨어? 저희가 유가족이 3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제주항공 여직원 3분만 저희 브리핑을 해주고 있어요. 제주항공 여직원 3분이 뭘 알겠어요. 지금 거의 유가족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시간이.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무안공항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어제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무안 주변을. 그리고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어제 오늘 무안을 찾았고 특히 또 중간에 또 서울에서 국회의장 면담하고. 근데 일단 지금 현 상황이 이게 누가 초래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재난까지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관할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OECD 12국가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GH라고 할 만큼 정말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 대한민국이 중대한 재난 사태가 터졌는데 이번에 중앙재난대책본부의 핵심 4명이 전부 다 대행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1인 4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지휘해 본 적이 없는 최상목 부총리 대행이 지금 이걸 지휘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행안부 장관, 지금 이미 사표를 내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공석 중이어서 대행 체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담당 부서인데 박상호 장관만 지금 유일하게 현직 장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경찰이 일단 이제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이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한국공항공단 소속입니다. 근데 한국공항공단이 벌써 8개월째 사장이 공석입니다. 문재인 때 임명됐던 인사가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직까지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도 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 자체가 보면 대부분 다 대행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행이 첫 번째 메시지를 낸 게 이 사고 발생 50분 뒤에 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에는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서 지금 대행한테 보고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말 참담합니다. 불행은 계속 연이어 온다는 그런 속설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가 사실상 어떤 무기력하게 돼 있을 때 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고 또 지금 최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보 자체도 걱정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잘 하겠죠. 컨트롤 타워 있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뭐 치안, 재난, 여기에 일단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줄타nek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줄타넥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5명 중 4명이 지금 대행 체제라고는 했지만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해서 지금 직무정지가 된 거고요. 경찰청장 역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불법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퇴한 겁니다. 비상계엄에는 책임을 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무총리 한 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책임을 묻겠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공백이 나온 게 뭐 대통령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이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저희 야당도 어떻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건을 오롯이 수습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네 너가 더 책임이 있네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 민주당이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럴 때 필요하다면 뭐 행안부 장관을 뭐 여야 아니면 여당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 사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부재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의 적극적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그 공론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다 열려 있는 그런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지금 민주당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대표도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전남 무안을 직접 찾았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흥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가적인 재난 사태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 모두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모든 힘을 쏟아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기천 부위원장님, 어제 오늘 여권에서 꽤 공세를 펼쳤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참사 1시간 뒤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 혹은 공감 능력, 문제의식, 상황 판단 뭐 이런 걸 따져 물었어요? 저게 이제 사고 난 게 9시 3분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린 게 이제 10시 8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뒤에 삭제를 하셨지만 어쨌든 그 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만들어진 게 30분 후예요. 사고 직후 30분 후기 때문에. 그리고 AP통신이 외국에 타전한 것도 가장 늦게 한 게 50분 후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야당의 대표이시고 또 이 전국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 아마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을 거고 예. 주변의 참모분들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아마 공유하거나 전달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제 글을 올렸다는 거죠. 물론 뭐 글을 올리는 것 자체를 저희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올리신 글이 국민께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이거든요. 풍자글이고. 그런데 그 글이 국민께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일부 문제 제기는 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고 소식을 못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저런 걸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진봉 교수님 또 하나 얘기했던 게 그 박수영 의원도 결국은 컨트롤 타워, 뭐 줄탄핵, 이제 시선과 공격 대상을 또 야권에 돌리면서 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결국은 내란에 대한 발본색원이 국정 안정보다 먼저라는 야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뭐 박수영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예를 들면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탄핵은 이루어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하는 판단이 됐고요. 그때 계엄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지금 사고 난 걸 보면 아직은 물론 그 사고 원인을 우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계속 조사 중이니까요. 예. 그게 버드 스트라이크인지 아니면 정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나중에 100번 양보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런 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건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사고 원인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잘 어떻게 이겨낼까 해결할까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정쟁으로 삼고 이걸 또 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야 정의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또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점 하나만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부라는 게 결국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29번의 지금 탄핵 시도를 했고 올해만 9명째 지금 정부 인사를 탄핵 지금 소추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도 공감할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력화되면 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사고라는 게 뭐 천재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또 어떤 위로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상황에 이제 직면했다면 야당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런 정책의 문제는 좀 이제 여당과 협의해서 해결하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대타협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언제까지 국민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예. 결국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야 정치권이 좀 더 이런 국민의 어떤 삶을 좀 돌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얘기 만나 봤습니다. 제주 항공 여객 참사 사태 이후에 지금 정치권이 참사 수습에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소식, 속보성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봤어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그 3차 소환조사에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인데 오늘 자정에 공조본이 체포 수색영장을 청구했어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는 법원의 의견서를 낼 거다.
공조본이 이거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공수처가 없다는 거죠. 공조본이라는 건 사실은 수사를 위한 편의 기구인 것이고 예. 실제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주체는 공수처인데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그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경우에 직접 관련 있는 범죄의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경우가 문제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공수처의 논리가 통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그 불소추 특권이 있단 말이죠. 소추되지 아니한 그 범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예. 소추 대상이 되는 건 내란죄예요. 그렇다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곽근 변호사는. 따라서 공수처는 애당초에 다른 사람들처럼 직권남용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논리처럼 또는 공수처의 논리처럼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고요. 그 논리가 합당하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이런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럴 수 있죠. 직권남용죄가 불소추의 대상은 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해도 어쨌든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견서에 보면은 관할이 실제 그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는 중앙지방법원 내지 중앙지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서부지방법원으로 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관저라는 것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군사보호시설로 영장을 집행할 때 해당 기관장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조사를 위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 겁니다. 성춘 부장님, 어제 또 밤인가요? 윤 대통령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측이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 뭐 애도의 메시지는 보낼 수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수사의 이런 불협조적인 비협조적인 태도를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런 메시지를 온당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가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거 얼핏 해석하면은 나 복귀하겠다는 메시지로 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이걸 탄핵소추 해결해서 나는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의 서류는 제대로 받지도 않으시면서 마치 돌아갈 것 같은 이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날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 지 이제 2주 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친 점 깊이 사과한다. 이 서면 입장을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잘한 사과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과라고 늦었다고 생각해요. 탄핵이 이루어지자마자 저는 그런 사과를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인 거는 국민적 차원에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 문제는 지금 원내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대단히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정말 이제는 국민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여론을 잘 받들어서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가 빨리 정리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리될 수 있는 시간들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의 사과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집 뉴스탑10 여러 속보도 있었고 해서요. 댓글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분 먼저 특집 뉴스웨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고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웨이에서는요. 여객기 참사 피해가 커진 이유로 앞서 저희도 잠시 짚어봤지만 활주로 끝에 둔덕과 랜딩 기어 등 여러 가지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정말 사고 원인지도 풀어봐야 될 의혹일 텐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데이에서 관련 내용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특집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